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칠구는 사춘기가 막 지나면서 이제 여자에 대해 눈을 떴다. 그런데 칠구는 또래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인들을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다. 그 중에도 특히 과부 금자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금자를 따라다녔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냇가에 가서 멱이나 감아야겠다. 얼커니, 좋은 기회가 왔구나. 칠구는 미리 냇가 나무에 올라가 숨어 금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아, 시원해. 상쾌하구나. 아따, 환장하겠구만. 내가 10살만 더 많았어도 바로 꼬셔버릴 텐데. 그때 금자는 이상한 기운을 알아채는데 야, 너 누구야? 다 봤어. 너 칠구지? 그렇게 칠구는 금자에게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어린 놈의 자식이 못됐구나. 너 나를 몰래 따라다니며 훔쳐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너 내일 내 아버지 모시고 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다음날 칠구는 아비와 함께 금자를 만나는데 이보시오, 박씨.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홀로 사는 여인네를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훔쳐본단 말이여. 아니, 너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못난 놈, 사내놈이 뒤에서 비겁하게 무슨 짓이냐? 거시기 떼거라, 이놈아! 됐고, 얼른 사과나 받아야겠소. 이놈아, 얼른 금자댁한테 사과드리거라. 그럼 아버지가 사과해 주시지요. 이놈아, 니놈 사과를 받아야겠다지 않느냐? 훔쳐보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그래, 훔쳐본 거 사과 받고 싶다잖냐? 그럼 아버지가 먼저 금자 아줌마한테 사과해야지. 나도 하지요. 너 다 알고 있었니? 그럼요. 제가 아버지 하는 거 따라한 거잖아요. 하니 그 말에 박씨가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추리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추리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추리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추리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추리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추리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추리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추리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었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추리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어느 한 노인이 세 아들을 두어 모두 성혼시키고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상 앞에 앉은 노인에게 새 며느리가 차례로 나와 잔을 올리며 헌수했다. 먼저 큰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말했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서 부디 천왕씨가 되십시오. 이에 시아버지가 그 뜻을 물었다. 얘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 천왕씨가 18,0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 그거 좋다. 다음은 둘째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십시오. 옛날 지왕씨도 18,000세나 사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역시 매우 흐뭇해했다. 그래, 다들 고맙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가 나와서 잔을 올릴 차례였다. 아버님은 부디 남자의 소중이가 되십시오. 이 말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물었다. 해야, 내 그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그게 무슨 뜻인고? 이 물음에 막내 며느리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막내 아들 소중이를 만지면서 가지고 놀아보니 힘없이 죽어 있다가도 제가 손만 대면 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장생불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소중이처럼 죽었다가도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시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해야, 내 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죽으면 언제라도 아기 내가 주물러 만져 소중이처럼 살아나게 해다오.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머슴 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보기를 만났다. 그런데 칠보기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보기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보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보기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보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박수무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당은 뭣 하나 변변히 가르쳐주는 것 없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틈틈이 스승이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 머릿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급히 굿을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사나흘 후에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향월이가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향월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는 그 여종이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울 것은 거진 다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딪혀 볼 생각으로 제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향월이의 뛰어난 미모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 테니 여기 사방에 병풍을 치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아무런 주문을 외워대다가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상야릇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향월이는 땀을 비오듯 쏟아내었고 그 때문인지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제자는 향월이를 고쳐주고 사례를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그 사람이 찾아와 이르기를 우리 대감마님께서 지금 학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서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자신이 없어 제자는 스승에게 전말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스승님이 안 계실 동안 제가 멋대로 가서 엉터리로 구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어서 가서 대감마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 박수무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특한 놈, 내 놈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익혔구나. 사실은 나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가서 고치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라는 사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귀가 길어지는 희한한 병이 있는 것이었다. 사내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사내의 사연을 들은 무당이 말하기를 그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저주가 내린 것이요. 아이고 무당님, 제발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러다 하나뿐인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귀가 워낙 강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오. 나이 40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10수년 전에 비슷한 병을 가진 자를 고쳐보긴 했는데 그럼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소. 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아들이 아닌 아비에게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판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긴 김서방네 가서 일 좀 돕고 왔지. 이 양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커졌네. 커졌어.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대신 아비인 흥부의 아랫도리에 저주가 붙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랫도리 좀 세우지 마시오.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커지게 된 사내는 자식 20명을 낳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4,000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4천 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관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처를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소.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날이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